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20장 작은 세상. 미생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화학자이며 세균학자였던 루이 파스테르는 미생물에 너무 집착해서 앞에 놓인 음식 접시를 확대경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했다. 그런 버릇 때문에 그를 만찬에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실제로 박테리아, 세균은 당신의 몸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로부터 도망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 상당히 건강하고 보건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야와 같은 피부 전체 면적에는 대략 1조 마리의 박테리아 군단이 살고 있다. 적어도 피부 1제곱센티미터에 10만 마리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피부에 붙어서 사는 박테리아는 매일 떨어져 나오는 100억 개 정도의 피부 조각과 땅구멍과 갈라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맛있는 기름과 힘을 북돋아주는 미네랄 성분을 먹고 산다. 그들에게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음식 창고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온기도 제공해주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박테리아는 당신에게 외상으로 보답을 해준다. 그런데 그것도 피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일 뿐이다. 내장과 콧구멍에 숨어있는 것, 머리카락과 눈썹에 붙어있는 것, 눈의 표면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빨에 에나멜의 구멍을 뚫고 있는 박테리아들도 엄청나게 많고 소화기관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적어도 400중에 100조 마리가 넘는다. 당을 먹는 것도 있고 녹말을 먹는 것도 있으며 다른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것도 있다. 어디에나 있는 내장, 스피로에타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도 놀라울 정도로 많다. 그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일 뿐이다. 사람의 몸은 일경은 10의 16승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는 10의 17승 말이나 된다. 간단히 말해서 박테리아는 사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셈이다. 물론 박테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그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덩치가 크고 항생제와 소독약을 만들어서 쓸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테리아를 멸종위기에 몰아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박테리아는 도시를 건설하고 흥미로운 사회생활을 하진 않지만 태양이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곳에 있었다. 지구는 그들의 행성이고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허용을 해주었던 덕택일 뿐이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수십억 년을 스스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박테리아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버린 것들을 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박테리아가 부지런히 씹어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썩을 수가 없다. 박테리아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내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비타민을 합성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섭취한 것을 쓸모있는 당과 다당류로 바꿔주며 우리 영토로 몰래 숨어 들어온 외래 미생물과 싸워서 물리쳐 주기도 한다. 공기 중에서 질소를 빼앗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뉴클레오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변환시켜주는 일도 전적으로 박테리아가 맡아서 하고 있다. 그것은 경이롭고 감사한 일이다. 마굴리스와 세이건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비료를 만들 때처럼 공장에서 그런 일을 하려면 원료를 섭씨 500도로 가열한 후에 보통의 300배 이상의 압력으로 짜내야만 한다. 박테리아는 그런 일을 아무 어려움 없이 늘 해오고 있다.
박테리아보다 더 큰 생물은 그들이 전해주는 질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생물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제공해주고 안정하게 만들어준다. 현대판 남조균을 포함한 미생물들은 지구상에서 호흡할 수 있는 산소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바다 밑에서 기포를 올려보내주는 조류를 비롯한 작은 생물체들이 매년 1,500억 킬로그램의 산소를 생산하고 있다지. 그리고 박테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 가장 멋진 박테리아는 10분 이내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조직을 곰게 만드는 클로스트리디움 페르프린겐스라는 불쾌한 미생물은 9분 이내에 번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속도라면 이론적으로 하나의 박테리아가 이틀 동안에 우주에 있는 양성자의 수보다도 많은 자손을 퍼뜨릴 수가 있다. 노벨상을 받았던 벨기에의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드 비브에 따르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만 하면 하나의 박테리아가 단 하루 만에 280조 마리로 번식할 수 있다. 인간의 세포는 하루에 겨우 한 번의 분열을 할 수 있을 뿐이다. (100만 번) 정도의 분열을 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생물체에게 변화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돌연변이체들은 나쁜 운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은 우연히 항생제를 속이거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박테리아는 더욱 두려운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박테리아는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즉 박테리아는 다른 박테리아의 유전 정보의 일부를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마굴리스와 세이건이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박테리아는 하나의 유전자 정보에 바닥에서 헤엄치며 살고 있다. 헤엄치며 함께 살고 있다 싶다. 박테리아 세계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적응성 변화는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다. 그런 일은 곤충의 유전 정보를 흡수한 인간에게 날개가 돋아나오고 전장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유전적 입장에서 보면 박테리아가 작기는 하지만 넓게 퍼져 있으면서 절대 정복할 수 없는 하나의 슈퍼 생물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박테리아는 사람이 쏟거나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느슨해져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면 무엇이나 상관없이 붙어서 번성하면서 살게 된다. 책상을 젖은 수건으로 닦을 때처럼 약간의 수분만 공급해주면 박테리아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된 것처럼 번성하게 된다. 박테리아는 나무, 벽에 붙어있는 풀, 굳어진 페인트 밑에 있는 금속도 먹어치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티오바실루스 콘크레티보란스라는 미생물은 금속을 녹일 정도로 진한 황산 속에서 사는데 만약 그런 황산이 없으면 죽어버린다 싶다. 미크로코쿠스 라디오필루스라는 미생물은 원자로의 폐기물 탱크 속에서 플루토늄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들을 먹고 산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는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도 있다 싶습니다. 펄펄 끓는 진흙, 연못이나 소다외 또는 바위 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도 있다. 바다 밑이나 남극 대륙의 맥머르도 번개국에 숨겨져 있는 차가운 연목색이나 수면보다 압력이 1000배나 더 높아서 전부여객기 50대 밑에 깔려있는 것과도 같은 수심 11km나 되는 태평양 바닷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도 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드란스는 방사선에도 면역을 가지고 있다. 그런 박테리아의 DNA에 방사선을 조이면 잘라진 조각들이 공포영화에서 불사의 생물에서 떨어져 나온 팔다리들이 다시 붙는 것처럼 다시 조합된다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알려진 박테리아의 부활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달 표면에 2년 동안 놔두었던 카메라에 밀폐된 렌즈 속에서 회복됐던 연쇄 쌍구균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환경은 거의 없다. 빅토리아 베넷의 말에 따르면 탐침이 녹을 정도로 뜨거운 해저 분출구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도 발견되고 있다. 1920년대에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 에드슨 바스틴과 프랭크 그리어는 유전에서 지하 600m에 살고 있던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지하 600m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여겨졌다. 50년 동안 그들의 샘플이 지표의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생각됐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 깊숙한 곳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대부분은 우리의 유기물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생물들은 돌, 좀 더 정확하게는 돌 속에 들어있는 철, 황, 망간 등을 먹고 산다. 그리고 철, 크롬, 코발트, 심지어는 우라늄 같은 이상한 것들을 호흡하고 산다. 그런 생물들이 금이나 구리를 비롯한 귀금속들을 농축시키거나 또는 석유나 천연가스 매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 생물들이 지칠 줄 모르고 갉아먹은 덕분에 지각이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날은 땅속의 슬리미라고 줄여서 부르는 지하, 암석, 담질, 미생물,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무려 100조 톤이나 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코넬의 토머스 골드의 추산에 의하면 땅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모두 꺼내서 지표를 덮으면 그 높이가 1.5m는 될 것이라고 한다 싶지. 그런 추산이 정확하다면 지구의 땅속에는 지표면에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셈이다. 땅속에 사는 미생물은 크기가 작고 아주 게으르다. 가장 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 세기에 한 번 정도 분열하거나 500년에 한 번 이상은 분열하지 않는 것도 있다 싶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장수의 비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모양이다 싶다. 사정이 나빠지면 박테리아는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좋은 시절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1997년에 과학자들은 80년 동안 노르웨이의 트론헤임 박물관의 동명상태로 전시되어 있던 탄조균 포자를 다시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 118년 묵은 고기, 통조림과 166년 된 맥주병에서 다시 살려낸 미생물도 있었다. 1996년에는 러시아 과학원의 과학자들이 300만 년 동안 시베리아 동토층 밑에 얼어있던 박테리아를 살려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테리아의 내구성에 대한 세계 기록은 2000년에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웨스트체스터 대학의 러센 브리랜드와 그의 동료들이 발표했던 뉴멕시코 주에 있던 칼즈베드의 지하 600m에 있는 소금 광산에 갇혀있던 바실루스 페르미안스라는 2억 5천만 년 된 박테리아를 되살려낸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박테리아는 북아메리카 대륙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의심스럽게 여겨졌던 것은 당연했다. 대부분의 생화학자들은 박테리아가 중간에 가끔씩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박테리아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쓸모없을 정도로 부셔져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테리아가 가끔씩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도록 해줄 내부 에너지는 없었을 것이다.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이 아니라 그 속에 묻혀있는 동안에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진은 2001년에 바실루스 페르미안스가 사해에서 발견된 현대 박테리아인 바실루스 마리스몰루트이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염기서열 중에서 두 곳만 약간 틀릴 뿐이었다. 이스라엘의 연구진은 바실루스 페르미안스가 2억 5천만 년 동안에 실험실에서라면
3일에서 7일 정도에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유전적 변화만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브릴랜드는 박테리아는 야생에 있을 때보다는 실험실에서 훨씬 더 빨리 진화한다고 대답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18.